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숙박비가 저렴한 기묘한 온천. 제가 예전에 시즈오카 현모 온천지에 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과 가까운 시즈오카 현모 온천에 방문했는데 거의 즉석으로 숙소를 정했고 숙박비는 조식, 석식 포함하여 26,000엔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갔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방을 안내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방 크기에 여자친구와 저 모두 놀랐습니다. 거실이 18평 정도 되어 보였고 냉장지로 구분된 침실이 별도로 12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개별 욕탕도 고급스러운 히노키 재질이었습니다. 이 정도 방이면 숙박비가 되게 싼 편이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은 오래됐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무튼 바로 온천으로 들어갔고 푹 쉬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부탁하니 엄청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무슨 소 철판구이 그리고 술 몇 병이 제공되었는데 그걸 보고 여자친구와 저는 여기 너무 좋지 않아? 분명 숨은 명소야. 대성공이야. 라며 둘만의 연애를 즐겼습니다.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맹장지 넘어 침실로 이동해서 나란히 까는 이불 위에 함께 누워 불을 끄고 심야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잠자는 듯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꾸벅꾸벅 졸며 TV 시청을 하다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갑자기 저는 잠에서 깼는데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는 맹장지 틈으로 보이는 달빛 정도로 주변은 거의 암흑이었고 취침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TV는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끈 건가? 지금 대체 몇 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비슷한 소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친구의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찾았는데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잘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화면 불빛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살짝 비추니 여자친구는 자지 않고 깨 있었는데 휴대폰 불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여자친구의 얼굴은 어째선지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거친 숨소리는 드러낸 이 사이로 흘러나온 여자친구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놀란 저는 조금 패닉에 빠졌지만 아무튼 여자친구에게 괜찮아? 왜 그래? 라고 말을 걸며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친구는 내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뭔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목만 살짝 돌려 가리킨 쪽을 보니 어느샌가 맹장지가 열려 있었는데 안쪽의 거실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리킨 곳에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천장에 목매달기 위한 고리를 만든 유카타 비슷한 게 걸려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제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상태로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입만 움직여 작은 목소리로 어떤 말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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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라. 전 오컬트 영화 등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한 겁쟁이였기 때문에 느는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을 도출했고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그 이후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TV 소리에 눈을 뜸과 동시에 벌떡 일어났고 그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맹장지는 닫혀 있었고 이상한 줄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TV도 잠들기 전 켜진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꿈인가? 다행이다. 라며 굉장히 안도했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보자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얼굴 표정이 엉망이었는데 일단 깨워야겠다 싶어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움찔 하고 몸을 떨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물으니 머뭇대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젯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며 밤중에 잠에서 깨고 보니 내가 이불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면등을 켜보니 제가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에 끈을 걸고 있었고 마치 목이라도 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가 뭐해? 라고 말을 거니 내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돌아보며 자, 준비됐어. 이걸 쓰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펄쩍 뜰 정도로 놀랐습니다. 일부러 제 꿈 얘기는 여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는데 둘이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어떤 저주 같은 것에 걸린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며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가자라며 방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자친구 모두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도중 있었던 리셉션 카운터로 가서 실례합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요. 누군가 목을 맸었나요? 하고 직원분 중 하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상대는 대답을 흐렸지만 체크아웃을 할 적 어쩌선지 숙박비가 6,000엔 정도 더 싸게 나왔습니다. 자잘한 부분을 생략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싫어이고 시즈오카 현의 모 온천지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은 정말 좋았고 요리도 화려하고 맛있었지만 동반 자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벤치의 아줌마.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심령현상이나 공포체험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심령현상 이야기다. 자정이 넘었으니 시간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다. 난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서야 귀가하는 일도 잦다. 어제는 오늘 휴가인 것도 있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오기도 해서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다. 새벽 1시 반쯤 지날 무렵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바로 그 귀갓길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면 지름길이 된다. 그런데 그 역 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사람 한둘은 앉아있는 곳이었기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병을 입에서 결코 떼질 않았다. 괜히 엮이지 않으려 재빨리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줌마는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제발 좀 그냥 봐달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혹시 단순한 자의식 과잉은 아닐까 싶어 걷는 속도를 늦춰봤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줌마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뒤쪽에서 따렙, 따렙 하고 뭔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줌마가 아까 그 페트병을 깨물며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찍혔구나 싶었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언제든지 달려서 도망칠 각오를 하며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다. 3분 정도 걸어 곧 있으면 편의점이 나올 무렵이 되자 뒤에 있던 아줌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아줌마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던 순간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아줌마가 말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고 대받아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 내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것이다. 옆을 지나칠 무렵 뭔가 이상하다 싶더란다.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질 않고 뒤에 따라가는 여자는 딱 달라붙어 걷는데 서로 말 한마디도 없어서니까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닌가 싶어 따라왔다는 것이다. 편의점 다가와서 속도를 냈던 건 나를 잡고 편의점에 대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편의점으로 뛰쳐들어가고 여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아줌마는 내가 걱정이 돼서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줌마가 뒤를 쫓아온다고 느낄 때부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곧바로 역 쪽으로 돌아갔다. 조금 무서웠기에 편의점에서 잠시 어물거리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다. 언뜻 봐도 열 오른 좋게 될 것 같았다. 혼자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다. 물론 내 머리카락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바로 샤워를 하고
새벽에 가장 먼저 오는 쓰레기차에 옷을 버렸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줌마는 그 뒤 여자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지만 혹시 내 뒤에 다시부터 우리 집까지 온 건 아닐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 정말로 무서우니까. 세 번째 이야기, 신사의 도둑. 대학 고고학 교수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을 정도인 이야기입니다. 때는 헤이세이 시대, 즉 1989년 1월 8일부터 2019년 4월 30일 이야기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신사는 지금도 참배객이 방문하는 유서 깊은 곳으로 주물이나 복잡한 사연이 얽힌 물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주물은 저주가 깃든 물건입니다. 들어오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근처 숲에 이집인형이 나무에 못 박혀 있었다 같은 것부터 정말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주물 계열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으면 바로 불제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전 위쪽에 안치하고 시간이 걸릴 만한 것들은 지하 창고에 모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신사의 신주님이 어린 시절부터 소꿉친구여서 아주 오래된 물건이 신사에 들어오면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 창고에 안치되어 있는 과거 죄인의 목을 치는데 사용되었다는 칼을 조사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제 대합실 즉 지하 창고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창고에 걸어둔 커다란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고 낀 벽에는 도둑이 발로 찬 흔적이 남아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신주님이 창고 안을 자세히 돌아보니 안은 엉망진창이었던 데다 꽤 많은 수의 불제 대기물이 도난당하는 등 보통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일본 인형인 주물, 호박으로 만들어진 비녀주물, 금으로 만들어진 불상인 사연 있는 물건, 일본도인 사연 있는 물건 등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도둑은 신주님의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 정도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좋지 못한 물건을 가두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두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 가문이 대대로 특별한 기도를 올린 수정을 지하창고 중앙에 놓았어 그 결기로 나쁜 것을 가두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하필 그 수정까지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챈 신주님은 바로 응급처치로서 정화소금을 일단 그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신주님은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단독범이 아닌 5명 정도 되는 집단이었음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체포가 된다면 바로 신사로 데려가 강제로 그들이 불제를 받도록 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도 주물이나 사정이 있는 물건들의 원주인들은 도둑이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다. 언젠가 천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부 되찾아서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것을 되찾았다고 해도 다시는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 라며 절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 결국 도둑들이 잡혔습니다. 도둑 집단이 차례로 원인 불명의 고열에 시달려 구급차를 부른 것을 계기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본 것은 열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종이박스 안에 추잡하게 포장된 일본 인형,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불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구급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도둑 집단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교수님은 저런 물건들은 해외 마니아들에게 고가에 판매할 수도 있어서 아마 훔치는 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예전에 학회 때문에 모 나라에 방문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도굴품을 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해외에서 학회를 마치고 현지 교수로부터 관광 안내를 해줄 테니 따라오라는 권유를 받아 현지의 학생들과 함께 그 나라의 절 같은 것을 구경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들르니 골동품 가게가 보여서 멋대로 그 안을 구경했는데 골동품 가게 아주머니께서 현지어로 뭐라 말하며 나가섰다고 합니다. 잘 못 알아들은 척을 하며 현지 학생을 밀어내고 가게 안을 구경하는데 유리 케이스에 든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어쩐지 본적 있는 물건 같다라고 생각한 교수님이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자 아주머니가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그것을 교수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태도에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교수님은 그 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불교에 대한 일본의 풍토와 주민들에 대해 적혀 있어 이건 아무리 봐도
명백하게 그 나라의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건 대체 어떤 경위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팔러 왔으니 샀을 뿐 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더 깊이 추궁하지 않고 그 두루마리를 구입하였고 그것을 일본에 귀국하자마자 조사해보니 역시 도둑 맞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리는 전보다 훨씬 나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두루마리의 주인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을 되찾아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며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보관하여 미래에 남기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말린 예전부터 문화재가 도둑을 맞는 일은 흔했지만 최근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불상품이 있기도 했고 신비적이라며 해외에서 주목되기도 하는 탓에 골동품은 돈이 되는 것으로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낙서를 하거나 본인들만의 흔적을 새겨서 문화재를 파손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신주님은 새로운 수정을 창고 지하실에 가져다 놓았고 현재도 주물이나 사연 있는 물건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 체포된 도둑들은 신주님이 계신 신사로 가서 차례로 불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최소한 문화재만큼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주. 아직 젊으셨던 당시 아버지는 바다에 자주 놀러가서 조개를 등 이것저것 채취하러 다니시는 게 취미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지만 그 당시 아직 성공하기 전이었던 상태인지라 잠수복 같은 게 좋은 것이 있을 만무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소매가 긴 내복에 패치를 붙인 엄청난 꼴을 하고 바다에 잠수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는 다양한 벌레나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찔리거나 몸을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패치를 붙이셨다고 하는데 어릴 적부터 수영이 취미셨던지라 잠수복 자체도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는 물안경 하나와 패치. 이 장비 하나로 5에서 10m까지 잠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잠수에 나섰는데 돌아오실 때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병원에 옮겨진 상태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에는 아버지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의사에게 상태를 물으니 2, 3일이 최대고비라고 했다고 합니다. 39도에서 40도를 웃도는 열, 전신에 퍼지는 찰과상과 열상, 그리고 뭔가에 휘감긴 듯한 우려. 의사와 아버지의 친구분은 아무래도 전기 해파리에게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며 둘은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는 어떤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어머니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 곁에 계셨는데 아버지의 열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이틀이 지나고 사흘밤을 맞이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괴로운 듯한 얼굴을 하더니만 몸을 막 쥐어뜯으며 몸에 들러붙은 뭔가를 떼어내는 것처럼 팔다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다 죽여버린다. 놀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아버지의 몸에 손을 대자 아버지는 눈을 반짝 뜨더니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고 한마디 하더니 다시 눈을 감고 잠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 아버지는 경이로운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몇 번 몸을 닦아주셨는데 그때는 열상을 감싼 붕대 때문에 잘 몰랐지만 몸에 묘한 멍 같은 게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붕대를 푼 다음 보니 팔과 다리에 뭔가에 움켜잡힌 듯한 멍이 다수였고 등에도 손 모양 멍이나 핥힌 듯한 자국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봐도 그건 손 때문에 생긴 자국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의사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지 의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아버지는 그건 분명히 전기 해파리였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저는 거짓말 치네. 전기 해파리 하나로 그렇게 심하게 다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했고 이에 아버지는 해파리 다리에 휘가 마오더니 거기서 사람 손이 자라났어. 그리고 해파리 머리에 또 하나 어린애 머리 같은 게 자라나 있었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해파리로부터 머릿속으로 뭔가 말 같은 게 들려왔는데 해파리로부터 들렸던 말은 자꾸 바다로 와서 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 반복해서 들렸다곤 하셨는데 무슨 요괴였던 것인지 그런 생각만을 저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고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다시는 바다 잠수를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도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까마귀. 제가 어린 시절,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아마 3, 4학년 시절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야외학습인지 뭔지 아는 이유로 버스를 타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에 도착하고 일단 정해진 코스를 돌고 나서 정해진 시간까지 각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된다는 말에 친한 친구 몇 명과 미술관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절 포함해서 4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솔직히 중간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한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것 같았고 서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친구 중 하나인 A는 홀로 성실하게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미술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결국 다 함께 A가 보고 싶다는 곳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시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림을 보던 사이 갑자기 A가 어느 그림 앞에서 우뚝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잠깐 멈춰 섰다가 금세 다른 그림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었는데 유독 그림 하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개의 까마귀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까마귀라는 글자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그 한자를 읽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그림에 까마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림 제목에 쓰여 있는 것이 반드시 그려져 있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그림은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풍경화처럼 호수와 그 주변 경치가 그려져 있는데 그림 구석에 기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끈 같은 것으로 매달려 있는 검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주변 호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까마귀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되게 기분 나쁜 그림이네 라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었고 다른 친구들은 제대로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A는 계속 움직이지 않은 채였고 말을 걸어봐도 묵묵부답 상태로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제대로 그림을 보지 않았다고는 해도 계속 같은 자리에 멈춰 있자니 더욱 지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A에게 말을 한 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가기로 했고 한참 주변을 돌아보고 난 뒤에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보여서 그곳에 앉아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는 서로 별 볼 일 없는 얘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슬슬 집합 시간이 다가올 즈음 집합 장소를 향해 가던 중 A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아직도 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10분 이상은 지났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A에게 가서 A, 이제 슬슬 가야지 라고 말을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긴 했어도 그를 억지로 끌고 함께 집합 장소에 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A는 다시 평소랑 비슷했고 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외학습이 끝난 다음 달에 장문 용지와 함께 미술관 감상문을 쓰라는 말에 저는 정말로 즐거웠다 등 뻔한 말을 적어 적당히 제출했습니다. 함께 그림을 본 다른 친구들은 전부 장문을 마쳤는데 이상하게 A만큼은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해서 집에서 써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어제 장문을 완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글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A는 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에도 A와 불성실한 학생 몇 명이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저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A는 평소 성실한 편이라 숙제를 내지 않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태도도 조금 이상했는데 뭔가 멍했고 평소의 A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일주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저에게 상담을 해왔는데 그날 본 그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라고 말해왔습니다. 전 솔직히 그런 그림은 이미 새까맣게 잊은 상태여서 A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그때 제가 뭘 했는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뭔가 진부한 대답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며칠이 지나는 동안 A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수업 중에 혼잣말을 중얼중얼 대기도 했으며
보건실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와 다른 친구들은 A와 잘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이 벌어졌는데 수업 도중 A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몸을 움찔움찔 떨고 있었는데 교실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저와 A의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A가 미친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뒤 선생님이 A를 보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업은 자습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것에 누운 A로 보이는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이 보인 것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A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더 이상 자세히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년이 바뀔 즈음 선생님이 A가 전학 갔다는 말을 해준 이후로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A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그때 A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호수, 까마귀, 호수, 까마귀 이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